네, 추석 연휴를 맞아서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또 민심 풍향계인 추석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소식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TK 지역을 방문했잖아요. 그 전에 근데 이낙연 총리도 8월 휴가 때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고요. 표면상으로는 국내 관광 활성화 취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어서 관심을 받는 거지, 청와대에서 얘기한 대로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문이지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 행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지역 균형에 맞게 안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5.18 기념식 때문에 광주를 다녀오셨고, 평창 올림픽 때문에 강원도, 그리고 봉하마을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문에 경남을 다녀오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회 때문에 제주를 갔다 오고, 아마 지난번 수해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지만 김정숙 여사가 충청 지역을 방문해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면면도 보면 만약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대구시장 출마 소리 나돌고 있는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라던가 경북의 유력한 인물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다녀간 건 보더라도 정치적 해석의 의미보다는 아마 지역 균형 차원에서 골고루 그동안 못 방문한 지역들을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방문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은 그냥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데요. 김 부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이십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치적 의미를 이제 부여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참 앞두고 예비 선거 분위기가 있을 때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반기문 전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안동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틀 전에 방문해서 미리 일정을 선점했다 하는 관심을 끈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안동을 방문한, 일단 첫째 의미를 부여하자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추석 기간 연휴 기간에 어쩌면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 스킨십을 하는 그런 거의 일환인데, 최근에 교통통신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추석 직전에. 그런 거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만은 대구 경북을 방문했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60% 중후반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보수 야당의 텃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계속 민심을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개혁 동력을 살려나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 가서 방명록에 제조산하 징비라는 말을 썼는데, 제조산하가 무슨 뜻이냐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 해서 이 개혁을 계속 다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징비는 비리를 경계한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 정권 같은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서 소장님과 굉장히 다르게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 또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를 보니까 추석 전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 중후반대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지난 몇 주간 조금씩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한 수치잖아요. 이 수치에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불안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유엔 총회에 가서 각 세계 정상들 앞에서 안정감 있는 연설을 하고, 특히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틸러슨 국무장관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 이렇게 병행 전략을 암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원 양면 전략이 이게 안보 불안이라든가 갈팡질팡하는 외교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예정돼 있는 전략적인 병행 노선이구나라는 것을 안심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다녀와서 여야 대표들 청와대에 불러서 회동을 한 바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정치가 국민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 이 두 가지가 그동안 하강 국민에 있던 지지율을 일정하게
다시 반등시키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서 소장님 얘기해 주신 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에 시동을 건 점도 네. 지지율 반등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70%선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이 대통령 지지율의 네. 일종의 분수령이다, 하나의 고비다 이렇게 예.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이를 보면 그 두 군데에서 정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리얼미터 이 조사는 67.7%로 나온 거는 이거 지난주 조사인데 그 전주보다는 2.1% 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예. 그런데 5주 동안 꾸준히 조금씩 떨어져 오다가 5주 만에 반등했다는 의미가 있고, 근데 또 마침 그 같은 주에 갤럽 여론조사는 또 5%가 떨어졌거든요. 예. 70%에서 65%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주가 이제 여론조사의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려가는 이런 보합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서울과 지방의 여론이 섞이면서 과연 그게 다시 반등하는 쪽으로 나타날지, 네. 좀 하락 추세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번 추석 여론인데, 예. 그게 이제 아마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아마 여론조사들을 하는 일부 기관들이라든가 언론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 보면 추석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예. 올라간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근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뭐 대단한 무슨 사건이나 이런 사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만은 어떻든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70%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느냐, 예. 떨어지게 되면 진짜 60% 가까이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다, 여론조사상으로. 네. 근데 대통령들이 보통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니까 여론조사에 신경을 꽤 많이 쓰겠죠.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는 게 또 예. 한 가지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에 판세를 또 뒤흔들 중요한 변수란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올 정기국회 때 펼쳐지는 여야의 대치 국면을 바라보면 네. 아마 내년 지방선거의 답안제가 미리 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개혁협치라고 하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그 개혁협치를 안정적으로 이뤄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입법 문제와 예산 문제가 잘 풀어나간다면 아마 지방선거에서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 대 나머지 보수 야당 1대1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개혁 협치를 잘 못했을 경우, 즉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한편이 되어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할 경우에는 이 국면이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국면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예.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원래 일여 다야 구도로 치러야 여당이 유리한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3당 연대와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때도 보수 야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고 한다면 아마 정부 여당에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것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구도나 이런 그 전망은 올 정기국회를 어떤 구도 속에서 여당과 야당이 치러내는가를 보면 예. 내년 지방선거 전망이 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선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요. 내년 지방선거는 뭐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5개 가량의 변수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하나는 지금 야당이 새 야당인데 새 야당 후보가 그대로 나오느냐, 야권 공조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대로만 유지된다면 여당이 뭐 압승을 거두는 거죠. 60 지금 현재 68%에서 5% 사이를 대통령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60% 넘는 대통령 지지율을 보일 경우에는 여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 8개월 남았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52.5%를 넘으면 여당이 승리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다음에 40% 초반대 이하로 가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간인 경우는 여러 가지 접전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서울시장인 경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실제로 출마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곤 있습니다만 국민소통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뭐 핵실험 때문에 안보 때문에 여야 그 대치도 상당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당장 추석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핵 위기 관리를 좀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위기 요인과 하나의 기회가 남아 있는데요. 예. 위기 요인은 아시다시피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이라서 쌍십절이라고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국경일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중요한 날마다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쌍십절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될 것 같다는 하나의 그 위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기회 요인은 아마 10월 18일이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2기 체제가 안정화되면 그동안 그 국내 정치를 위해서 그 미국과 한국과 경색 국면,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쳤던 시진핑 중국의 외교 정책이 아마도 미국과 한국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향 전환할 것이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라든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사드 보복 조치라든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약간은 미온적인 측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는 이 하나의 위기와 하나의 기회를 10월 정국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아마 안보 논란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야당이 공격하는 것처럼 안보를 맡기기에 불안한 계속 그 이미지를 가져갈 것인지 그것이 판가름 나는 10월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안보를 맞이하는 시험대가 바로 네. 10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미가 FTA 개정 절차 밟기로 이제 사실상 합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선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개시하려면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습니까?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협상 개시를 하는데 뭐 국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건 아니고 국회 보고를 꼭 거쳐야 예, 됩니다. 공청회도 그래서- 해야 되고 예, 절차가 그래서-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미 간에 FTA 개정 협상 절차를 착수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럼 내주쯤에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제 국회에다가 이러한 식으로 합의했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서로 절차를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도 자기 의회에 송부를 해야 돼요. 90일 전에. 예. 그러다 보면 실제 협상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개정 협상이 이렇게 되는데 예. 어떻든 야권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 점에 있었는데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주로 거론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 왜 우리 그 새누리당 정권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우리라고 정권이라고 그러고 네네. 있죠.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 정권 때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반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그걸 효과를 거두지 않아요. 그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낼 거냐. 그리고 요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식의 그리고 합의된 적이 없다고 해왔는데 왜 이게 사실상의 개정 협상이라 그러지만 사실상의 재협상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왜 재협상을 하게 됐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이제 국민의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제 생각으로는 뭐 사과까지 할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일단은 이러한 어떻든 개정 협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 정부의 책임자가 그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리고 누구든 간에 국민들한테 이러한 경위를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개정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협상을 최대한 잘해서 국익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한국 특히 지금 현재 업종으로 좀 위기를 느끼는 자동차라든가 철강, 농업 예. 분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수장님, 이 네. 뭐 시대가 발전하고 온라인도 발전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혁신기구입니다. 정당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온라인 당원 지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기반에서 내가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보이는 거죠?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예. 지도 내에 그 민주당원 그 가게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공개적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행보를 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격세지감인데 예. 뭐 이게 비단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 일상적 시기에는 쉽지 않은데 예. 뭐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의 기반이 저변이 넓혀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도 특히 산업에 종사하는 경제에 종사하는 그 연령층인 20대부터 50대 사이에
세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당의 지도 만들기, 당원 지도 만들기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당원 스스로 간의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공식적인 작업들을 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경쟁 정당인 보수 정당이 아마도 굳건하게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그 요인도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당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자유한국당과 나머지 보수 정당에서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겠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저희 듭니다. 오에 대해서는 한마디 저도 한번 하자면 네. 이거는 이제 미국식 문화를 아마 이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면은 자기 마당에다가 편말로 민주당은 민주당원이다. 그리고 뭐 공화당원이다 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거를 편말로 마당에 이렇게 붙이는 편말을 붙이거나 또 자동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당원 지도를 만들고 또 지금 보니까 당원들이 핵심 당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다가 이번에 1호 당원 가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보니까 덧자라고 붙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덧자라고 붙든 네.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표시가 대해서 있군요.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떤 게 자유한국당은 한이라고 붙이고 바른정당은 바라고 붙이고 국민의당은 국이라고 붙이면 네. 이 나라가 이게 뭐 상점들이 뭐 진짜 사분오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예, 설마 결국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별 문제는 없고 오히려 서로 밝히면서 예. 또 그러나 갈등으로 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청년층 표심이 당의 취약 기반으로 확인되면서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다각대 방안을 모색 중이던데 중요한 건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대학별로 한 명씩 그 자문위원을 위촉한다던가 예. 그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 부근에다가 당의 청년 센터를 만든다던가 이런 뭐 자세와 태도는 좋은데 이러한 그 방법적 측면에만 그 몰두할 게 아니라 왜 젊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그 등을 돌린지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청년들의 시대 정신을 읽고 있지 못하다. 그 현재 청년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도 제재일변대 안보보다는 대화라고 하는 측면들도 함께 고려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도덕적인 책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마 기성체제에 맞는 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밖에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공존의 가치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사회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야지 될 텐데 예. 그런 가치의 비전 제시 없이 그냥 젊은이들이 많은 장소에 다가가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서 소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매듭이 뭐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뭐 한국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통합파 이런 어떻게 정계 개편 구도를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보수 정당은 통합할 것이다. 그것이 대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계의 반발 그리고 바른정당 내에 있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자강파들의 반발 예. 이 반발들이 있겠지만 보수 정당은 통합하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분열해서는 필패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틀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통합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도 이 보수 야당과 그 연대와 단일화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3당으로 머물든가 아니면 민주당과 개혁 연대를 할 것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도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방선거 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선거 전에 정계 개편의 일종의 불씨를 보이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이다. 예. 국민의당에는 세 갈래론이 있지 않습니까? 자강론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당하고 보수 통합을 하자는 주장이 있고 국민의당하고 합치셔서 뭔가 중도 통합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으로 갈 사람은 현재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당이 지방선거 전에 20석의 현재 같은 교섭단체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바른정당한테는 좀 섭섭한 얘기지만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부 의원이 한국당으로 가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는 국민의당하고 손잡는 일이 있으면서 또 이 자강하려고 하는 움직임
유승민 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의 추석 민심과 함께 정치권 얘기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양호 소장님, 김광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